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 식물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맞습니다. 바로 엽록체이죠. 특히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엽록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초록색으로 잎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엽록소는요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엽록소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 파괴가 되는 그런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 단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이 초록색을 띠는 어떤 색소가 온도가 내려가면 민감해져서 얘가 파괴가 되면 그 외에 다른 색소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단풍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겨울에도 온실 속의 식물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의 식물은 잘 자라지 않지만 빛이 잘 드는 곳의 식물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도나 빛 등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왜? 식물이 잘 자라려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광합성은 온도나 빛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렇듯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등의 환경 요인이 모두 알맞게 유지될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가 무엇인지 벌써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합성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광합성은요, 이 총 과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반복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 무엇과 무엇이었죠? 물과 이산화탄소. 근데 이 둘만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죠. 꼭 무엇을 받았을 때? 빛 에너지를 받았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근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고 삼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잘 녹지 않은 녹말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한다 그랬죠? 이게 광합성의 총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조건, 첫 번째 당연히 빛이 되겠죠. 첫 번째는 빛의 세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이 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라는 의문점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의 경우에는 식물 뿌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다음에 온도, 얘네들이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차례차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빛의 세기입니다.
항상 그래프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X축과 Y축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X축은 빛의 세기, 그다음에 Y축은 광합성 양이죠. 지금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양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세기 이상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 볼게요. 광합성 양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있죠. 더 이상 빛의 세기가 세져도 증가하지 않는 요때 빛의 세기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 빛을 흡수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방금 전 쌤이 인트로에서 얘기했는데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 그랬죠? 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면서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엽록소 개수가 무한정이 아니고 얘가 일정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의 세기가 들어오면 얘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엽록소가 없겠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빛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엽록소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의 양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앞에서 봤던 빛의 세기랑 비슷한 그래프가 보이는 것 같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광합성량은 이산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산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탄소 농도가 0.03%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산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재료가 충분해지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이 농도가 0.1%가 되고 그 이상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앞이랑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에 활용하는 효소의 개수가 일정한 거야. 이 효소의 개수가. 근데 이 효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몸속에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활용해서 소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 효소가 없다 그러면 전혀 음식물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활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효소는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가? 앞에서와 비슷한 이유로 이 효소의 개수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식물마다. 일정하기 때문에 효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치 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더라도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해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효소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효소는요, 방금 전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듯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단백질 하면 한번 쇠고기 생각해 볼게요. 생고기를 이렇게 불판에 올려놓고서 얘를 갖다 가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워지게 되겠죠. 이 구워진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 쇠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요. 넣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되고 다시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대가 우리 체온 부근이에요. 바로 식물도 똑같습니다. 이 광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 영역대, 그 온도대가 바로 우리 체온 부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번째 무엇이 나온 거예요? 온도가 나온 겁니다. 이 온도는 효소 때문에 나오게 된 환경 요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그래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의 그래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를 보면요.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바로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이 온도 영역대가 어느 영역대라고요? 우리 체온 부근이다. 그래서 보통은
요 영역대를 35도에서 40도씨 사이에요. 40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효소가 변성돼서 그런 거예요. 효소가 변성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인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달라지는지는 지금부터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본 실험 영상 내용은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금치 잎을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잎을 아까 보니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넣었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탄산 무엇을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전등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키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 시금치 잎 조각 6개가 다 떠올릴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얘가 떠오르는 이유는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산소는 기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기포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할수록 기포 부력 때문에 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즉 광합성이 더 활발할수록 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력에 의해서 더 빨리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전등을 켰을 때 시금치가 다 잎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어요. 당연히 전등 세 개가 켜졌을 때 가장 적게 시간이 걸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 빛의 세기가 셀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 까닭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 즉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산소 발생량은 광합성 양을 의미하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잎 조각이 빨리 떠오르는 것으로 보아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 내용 통해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3가지. 첫 번째는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 온도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요. 각각의 그래프 모양까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식물이요, 어떻게 해서 뿌리에서부터 중력을 거슬러서 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는지,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인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